안녕하십니까, 김영루입니다. 지난해 10월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의 자산 가치를 증발시키면서 세계 각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의 틀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세계는 여전히 대안의 경제 시스템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세계 경제가 잠시 호전되는 듯 하다가 앞으로 2, 3년 내에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더블딥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는 지난 5일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인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석자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MIT의 앨리스 암스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의 현호석 원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켄지 앤 컴퍼니 서울 사무소의 롤랜드 빌링어 대표 소개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이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덕분인지 경제 회복세, 세계적으로 그 회복세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정말 지나갔는지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네 분께 그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덴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인 질문은 왜 우리가 생각보다 타격이 더 적을까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케인즈 경제학에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재정 지출이라든가 금융시장 규제, 고용 유지가 이번 금융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도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부산이나 캔자스시티와 같은 소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소도시의 고용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롤랜드 빌링어 대표께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더 희망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된 경기 부양책이 각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개인 소비나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과도한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끝낸 이후에 민간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민간에서 대체할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곽승준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최근 그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경제학자와 기상학자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미래를 잘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이점은 기상학자는 현재 비가 오면 비가 오는지 아는데 경제학자는 지금 바닥인지 아니면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그걸 잘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그 지혜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국내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국내 그 거시 지표들은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들도 지금 그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그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우리의 그 고용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이 한국 경제가 그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 주택 모기지 부실이 지금은 사업용 부동산 그 부실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우리가 회복하고 있고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벗어났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호석 원장께 여쭤볼까요? 예, 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작년도 4, 4분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이 속도하고 이 수준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 보면 우리 경제가 아마 OECD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암스텐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회복이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분이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회복세가 반짝하다가 그칠 것이다.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더블 딥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올 것이다. 2015년쯤 올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지만은 이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죠. 암센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Thank you. 저는 미국 경제 때문에 더블 딥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이 유망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을 보더라도 1980년대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공업 분야가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이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만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얼마나 더 보유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잘 되려면 내수 부문에서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성장 엔진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자, 빌링엄 대표 어떠십니까? 저는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정 적자와 적자 예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세금을 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경기 회복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정부가 대규모 예산 적자를 용인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정부의 장기 채권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구 전략이 어려운 것입니다. 변호사 군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조금은 좀 다른 견해입니다. 지금 그 엠스덴 교수님께서는 아마 더블 딥에 대해서 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우려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아직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든지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린 수스라고 해서 뭐 새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뭐 고용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작년 말 같이 아주 급격한 경기의 위축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 이래로 각국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왔고 또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또 국제적인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현 원장께서는 조금 그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곽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더블 딥이 오느냐 안 오냐 보다도 그 더블 딥 모양이 어떻게 되냐, 크기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왔다가 작게 이렇게 가는 더블 딥이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 왔다가 또 한번 크게 오는 더블 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더블 딥 모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예측보다는 우리의 그 출구 전략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구 전략을 미리 좀 타이밍을 놓쳐서 미리 빨리 썼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 보면 2, 3년 후에 더 큰 그 더블 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의 그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더블 딥이 어느 정도 크기로 오느냐 안 오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항상 그 최악의 사태를 좀 대비해서 혹시나 그 올지 모르는 큰 더블 딥에도 대비하는 그러한 그 준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곽 위원장께서 출구 전략의 시기가 중요하다. 더블 딥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출구 전략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인데 빌링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각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너무 빨리 하게 된다면 회복 국면의 경제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신용 경색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취약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리다 보니 소비 지출도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서는 앞으로 기업 구조 조정이 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기업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 시기를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네, 암스텐 교수께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G20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20과 같은 국제 공조 체제는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출구 전략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경우 좀 더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국제적으로 넓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출구 전략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으로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암스텐 교수님 말씀처럼 그 출구 전략은 각국에 따라 좀 그 유연성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충되는데요. 유연성하고 또 정책의 또 공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뭐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출구 전략을 그 결정할 때는 저는 그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그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먼저 출구 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혹시 더 경기가 침체될 위험성이 있고요. 또 너무 늦게 하면 아마 인플레에 대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위험하고 고용에 대한 위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이 크느냐? 저는 고용에 대한 위험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출구 전략의 사용은 정말 신중하게 앞서 그 기상 전문가의 예를 들으셨지만 정말로 잘 살펴보고 언제 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적게 하느냐 하는 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곽 위원장께 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으로 지금 관측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출구 전략을 쓸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따져야 됩니다. 하나가 그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 공조.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도는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해나 경제 상황을 아주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 상황 모니터링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던 그 정책부터 이제 그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통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정책들을 이제 나중에 그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아까 그 여러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70% 해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적 그 공조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의 그 고용 상태나 그리고 내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안 좋은 상태고 아직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우리가 좀 잘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 위기 이것을 어떤 경제학자가 표현하기를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변환기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의 틀이 미국 중심에서 다자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강자, 새로운 실력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이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2가 G2로 떠오른 중국은 통신장비 수출 세계 1위다. OECD가 집계한 중국의 통신장비 수출액은 2007년 845억 달러.
2위는 한국보다 3배나 많다.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 인구는 7억 명. 올 상반기에만 1억 대의 휴대전화가 팔렸다. 大概差不多中国有13多亿的人，13亿的人口的话，接近50%多一点。那么所以呢，这个本身随着这个中国的整体经济的继续发展的话呢，这个用户还会增加。 중국은 올해 1000명당 승용차 보유 대수가 30대 수준에 이르렀다. 승용차 수요 폭발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올해 승용차 시장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7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생산 및 수요가 미국을 초과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태양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은 저만치 앞서 뛰고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 세계 1위 선택. 선택의 지난해 매출은 13억 달러. 본격 양산을 개시하던 5년 전보다 100배나 늘었다. This year we believe probably around 5 gigawatt to 6 gigawatt market. So in 10 years time, you're talking probably hundreds of gigawatts.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경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8년, 골드만삭스는 2027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마다 예상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네, 한때 세계 공장에 머물렀던 중국이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변화를 포함해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네 분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스텐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편주의는 이제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모든 국가에 다 통용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WTO의 경우 자유무역의 선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무역의 97%가 영내 무역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 금융 부문의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새로 얻은 자국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 빌링어 대표께 여쭤볼까요? 자, 세계 경제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저는 위기 이후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위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큰 축이 중국과 신흥시장으로 옮겨갈 겁니다. 특히 신흥 국가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텐데요. 이런 신흥 국가의 중산층이 두터워질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지 15년 후면 수십억 명의 새로운 중산층과 고객, 소비자들이 생길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는 수십억 명이 넘을 수도 있죠. 특히 중국 중산층 고객의 행동 양상이 서구와는 많이 다릅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40대, 50대가 중산층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중산층이 많습니다. 신흥 시장의 중산층 증가는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차입금 축소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런 차입 축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에서 점점 더 차입 축소가 일어날 텐데요. 이는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거고요. 정부가 민간 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비즈니스 관행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이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게 되는 셈이죠. 네. 현 원장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예, 지금 뭐 진행자께서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이제 판도가 저희 다극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뭐 상당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경제로 보면 중국이 우리의 첫 번째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다 중국이 첫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세계 경제 전체를 어우르는 뭐 그런 체제로 결국 경제 정책도 펼쳐나가고 앞으로 국제 공조에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G20 미팅을 내년도에 결국 우리가 의장국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한국 경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 위원장님,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아까 이제 두 분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중국, 인도 이 신흥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G7 논의가 G20 이번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신흥 아시아국의 역할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흥 아시아국의 양적인 성장이 아직 미국, 유럽으로 대표되는 그런 질적인 체제를 능가하는 것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쪽이 기축 통화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기축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화폐가 많이 거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필요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나라 금융시장이 아주 발전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혁신성 그리고 이 신축성, 유연성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쓰는 건 좋은데 아주 많이 그냥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온다. 이것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 좀 관심이 가서 여쭤보면 빌링엄 대표께 여쭤보죠. 자, 이렇게 세계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원화가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면 경제에 가해질 압박과 무역 측면에서의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환율 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경쟁력이 아마 낮아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 6개월 정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보호를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 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네, 암스텐 교수님. 네. 제 생각엔 한국의 금융 부문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정부가 금융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향후에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적습니다. 반면에 21세기에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큰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도 특히 한국에게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난 기사에 따르면 IMF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IMF 62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올해 들어서 가장 외환 보유액 증가액이 큰 나라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437억 달러를 증가시켰고 연말까지는 한 700억 달러 그 증가액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조기 회복이 가능했을지 이런 얘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링어 대표께서 뭐 서울에 계속 계셨으니까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다.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한국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아주 초기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환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도표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실제 환율 변동 효과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실효 환율이 올라가 있죠. 반면 한국의 실효 환율은 내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수출에는 매우 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환율 효과 덕택에 수출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효과에 따른 수혜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암스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현재 서구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출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죠.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 한국으로서는 정말 잘된 일이죠. 한국은 1980년대에 수출 지향 경제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특히 지난 97년 외환 위기 때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수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로 타격을 입은 해외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 원장께. 네, 지금 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3, 4분기 그 GDP의 그 전기 대비 성장률을 보더라도 무려 2.9%라는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하고 있느냐? 저는 앞서 그 우리 블링거 박사님 견해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유효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환율의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환율의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제품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그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바탕을 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경제 불황에서 수출을 그나마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취약점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지 우리 외국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빌링어 대표. 자, 한국 경제가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서 97년대 외환위기 때도 또 그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그때도 똑같은 뭐 비슷한 취약점이 노출이 됐죠. 이번에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 취약점, 노출된 취약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정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위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의존도입니다.
한국의 성장 모델에 있어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취약한 내수 업종을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반면 중소기업은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45%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의 성장 잠재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격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많이 진출해 있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관련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아직도 한국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발전 속도에 비해 한국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외국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대학교에 유학 오는 외국인 비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빌링거 대표는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격차, 글로벌화 부족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란 요인이 있다고 취약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암센 교수께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가 노출한 그 취약점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 1997년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측면에서의 약점이 부각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의 취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현재 노동인구의 35%가 비정규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화두라고 봅니다. 대졸자 같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대졸이면서도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의 측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고용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외국인 전문가 두 분의 지적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현 원장의 견해 들어볼까요? 지금 두 분 지적하신 네 가지 문제점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더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좀 취약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소규모의 개방 경제인 만큼 그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잘 갖춰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 특히 외환 시장이라든지 또는 금융 시장의 그러한 건전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도를 높여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도 물론 위기라는 건 피할 수는 없지만 위기를 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 위원장님. 예, 저도 빌링거 박사 말씀하신 거 네 가지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은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서 내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위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수 기반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이 한 58% 정도 됩니다. 미국이 78%, 영국이 78%, 일본도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산업에서 통신이나 아니면 음식, 식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해외 경제 위기나 경기 변동의 영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 중국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통한 이러한 내수 산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게 당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 체질이 좀 강화된 게 틀림없습니다. 이번 글로벌 위기를 지금 지나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이번 위기가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한국과 한국 경제에 좀 복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암스덴 교수께 먼저 여쭤볼까요? I'll give an example from Saudi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들어보죠. 석유화학 업종인 사우디 아람코란 회사인데 국영 기업이에요. 보통 사빅이라고 불리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갖고 있는 중국의 화학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R&D 지사가 있는데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큰 틈새 시장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교훈이 한국에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 지역의 정부들도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최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글로벌한 M&A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빌링어 대표께 여쭤볼까요?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글로벌 M&A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고요. 특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런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선진국 경쟁자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수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도 충분히 활용했죠. 향후 수출 강화에도 원화 약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을 보면 위기 때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요. 이는 좋은 제품과 뛰어난 마케팅 그리고 환율 효과 등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큰 압박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계속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중국 기업들 또한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기 위해서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성에서 그 한국 그 제품이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했듯이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단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경험이 있어서 아주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대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율 덕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경쟁하던 시장이 지금 이제 7개, 5개, 4개로 줄어듭니다. 어쩌면 약간의 그 과점 형태로 지금 세계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과점, 이 시장 형태에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기업이 여기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지금 풀고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이 그 해외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하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빌링어 대표가 중국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은 그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참 벅찬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 그 성장 능력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좀 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이 중국의 역할이 아주 새롭게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뭐 흔히나들 그 G2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큰 나라가 결국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눈에 두드러지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의 이러한 그 부상은 우리 경제의 전 기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초기에는 이제 그 우리 부품이라든지 소재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내수 시장이 결국 커짐에 따라서 소비재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 정책도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맞춰서 결국은 우리 산업 정책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결국 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실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비교적 OECD 가입을 위해서 일찍 그 자본시장도 개방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시아권의 그런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많은 FT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그러한 이제 지역 통합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국 우리의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방안으로 그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한국의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 암스텐 교수께서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I have to say that I agree with everything. 네, 저도 지금까지 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적, 업종별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인구의 60%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죠. 한국은 농업 부문에서도 생산성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연구 개발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문제를 한국이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을 활용해서 중국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아직도 후진적입니다. 중국의 이런 후진성을 활용해 한국의 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겠죠. 네, 빌링어 대표께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Yes, I think. 지적하신 대로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한국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 양태인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추정치를 보면은 중국 수출의 70%는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해서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곳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국은 중국 소비자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년 정도면 중국의 중산층 고객은 10억 명에 달할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후 바람직한 한국의 수출은 70%를 중국에 집중하고 30% 정도만 다시 역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중산층은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의 중산층, 또 미국의 중산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훨씬 젊고 더 역동적이고 기호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는 도심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0여 개 정도의 도심이 물론 도시라고 불려지지 않는 곳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800여 개의 도심에 한국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시점,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 경제 방향을 논의하는 G20, G20 정상회의의 의미가 더욱더 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G20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 주최국이 되면서
또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 개최국이 됩니다. 이 한국의 위상이 덩달아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한국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거기서 한국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지 박 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지금 중진국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초로 개최하는 G20 회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우리 경제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변방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 중심의 국가로 사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G20 의장국이 되게 되면 의제도 발굴해야 되고 참가국도 결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일단은 그 글로벌 협의에서 소외된 개도국의 입장도 그 G20 의장국으로서 잘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곽 위원장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정책의 변방에서 이제는 정책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이 선진국이 아닌 우리 신흥 개도국에서 처음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그 앞서 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위치는 한편으로 보면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한편은 G20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의 이해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비중이 좀 커지면서 한국은 여태까지의 역할과는 좀 더 다른 역할까지 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외국 두 분 전문가께 자, 국제에서 한국 앞으로의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암스텐 교수께 여쭤볼까요? 네. As I mentioned earlier, I guess I 저는 disagree. 곽 위원장님과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G2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이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회원국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의견 차이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G20을 통해 한국의 명성과 정체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뒤 오히려 97년 외환 위기에 떠밀려 들어간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암스텐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곽 위원장이나 현 원장께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빌링어 대표의 말씀을 먼저 듣고 G20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말씀과 별도로 자, 그 한국의 역할은 과연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부분 우선 말씀해 주시죠. 좀 재미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이 G20이든 G20이 종이 호랑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이 내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커지지 않는다면 G8이나 G20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G20의 의제를 선정하고 또 한국이 신흥국가와 선진국 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 G20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20에서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상으로 볼 때 한국은 이번 G20을 통해 개방된 사회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2년 반 정도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은 정말 멋지고 놀라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왜곡된 바 없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에다가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등에 막혀서 한국의 위대함을 드러낼 만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이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빌링어 대표의 말씀 중에 벌써 암스텐 교수의 말씀에 대한 다소의 논리적인 그런 반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한국이 앞으로 G20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한국으로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빌드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곽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암스텐 교수께서 뼈아프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OECD 때도 뭐 축포를 먼저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종이호랑이 페이퍼 타이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링어 교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됩니다. 약간의 그 업그레이드하고 할 때는 도전도 있고 응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거는 많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국제화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최근 그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 원장님. 예, 저는 엠스텐 교수님께서 그 종이호랑이라는 지적이 어떻게 보면 그 G20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에 뭐 여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경제는 뭐 글로벌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경제인데 과거에 G7이나 G8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신흥 도상국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국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다 모든 나라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요번에 이러한 그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어떤 측면에 봐서 또 스티뮬러스 한 그런 패키지를 써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G20의 어떤 성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G20의 역할이 앞으로도 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빈국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문턱까지라는 어떤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다른 개도국가의 어떤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앞으로 먹고 살 거리, 우리 국가를 계속 움직일 힘, 신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연초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성장 동력, 이것은 무엇이 돼야 할지, 그런 얘기를 좀 두 분 전문가 모신 가운데 외국의 시각으로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빌링어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정한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봅니다. 신성장 동력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성장 엔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의 상품을 살펴볼 수 있는 단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단면도 있겠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대기업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상품과 관련한 성장 엔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단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빌링어 대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강하게 역할을 더 크게 하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성장 동력 얻기 힘들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암스텐 교수께, 자, 한국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이 미국이나
인도가 발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성장 동력이 비슷한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사업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브라질의 한 대형 정유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독자 기술로 깊은 수심에서 석유를 채취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엑손모빌과 같은 세계 유수의 대형 정유 회사와 경쟁해서 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브라질 기업은 우리의 성장 동력은 브라질의 최고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미국 최고의 인재를 끌어갈 수 없는 반면 브라질의 석유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실제 성장 동력은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선택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사람의 중요성,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박 위원장, 뭐 지금 올 초에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이제 시작한 지 1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엠스담 교수가 그 말씀하신 거 제가 100%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이 가장 사람, 휴먼 캐피탈,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항상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녹색 기술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녹색 기술 산업, 그리고 첨단 융합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 3대 분야를 저희가 신성장 동력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술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검색해 보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퓨전, 컨버전스라는 다 융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융합을 하고 있고,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위기에 강한 경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그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지금 IT 분야 쪽으로 향후 5년간 200조 원 투자하는 그러한 상세한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물론 민간 투자가 한 170조 원 됩니다. 네. 자, 현 원장께 예. 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지. 진행자께서 이 신성장 동력을 제기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 이후에 지금 각국에서 고민하는 것이요. 위기 이후에 이 잠재 성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각 선진국도 어떻게 하면 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을 올리느냐, 그런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요. 앞서 잠깐 모두에서 엠스템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성장을 좀 더 높이느냐 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글로벌 생산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뭐 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FTA라든지 또는 자유무역주의를 좀 더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IT라든지 녹색산업 같은 소위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그러한 소위 성장 산업에 이런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일하고 계시는 빌링어 대표께 여쭤보죠.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한국 기업들의 특점, 장점들을 잘 반영한 그런 방향으로 계획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국의 신성장 동력은 한국의 강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만 본다면 한국은 첨단 기술을 굉장히 빨리 수용합니다. 이런 신기술의 빠른 수용은 내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더욱 발전하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로 한국은 상호 연관된 첨단 기술이 많다는 점입니다. 녹색 성장을 예로 들면 반도체와 LED 산업, 중공업, 전력 산업 등이 모두 걸쳐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분야의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이 점은 매우 좋은 강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성장 동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녹색 정책을 반영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새로운 녹색 기술을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을 개발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녹색 기술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다 고려할 때 새로운 성장 인연을 찾는다면 어느 쪽에서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인연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암스텐 교수께서 농업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서 찾는다면 또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장 동력 같은 경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살펴야죠. 여기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또 노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정부가 만든 정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이걸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성장 동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이 가진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여성 인력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인력은 현재 심각한 불완전 고용과 학력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죠. 한국이 한 단계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성 인력에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문제를 빼놓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재 활용, 특히 여성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인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세 살 가난 80까지 가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인 슈어 스타트의 목표다. 모든 어린이들이 5살 이전에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라에서 무료로 돌봐준다. The fact that it's just round the corner, so it's nice and close, and it's free, and there's lots of things for the children to do, and it changes every day, so lots of variety. 정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250파운드, 우리 돈 50만 원씩을 나눠줘 반드시 아기 이름으로 펀드를 들도록 한다. Every dollar they spent on a child under the age of 5, they saved several dollars, I think maybe 12 or more dollars later on in that child's life. 호주의 실업자 재취업 서비스는 모두 민간 업체들이 맡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실업자들이 재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회사를 잘 다녀야 정부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ven they find a job, we still look after. So sometimes I call them, "How are you today? Are you alright?" Just motivation that they always, okay, someone there is whatever I need, they help me. 호주는 이처럼 시장 경쟁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If you do have a strong safety net, then that actually gives you yourself more confidence in the labour market as a worker. 독일은 이번 경제 위기 극복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을 듣는다. 그 배경에는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아젠다 2010 개혁이 있다. 2002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자 고용과 창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나친 복지 혜택은 축소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인 것이다. Es ist besser, Sie haben einen kleinen Arbeitsplatz mit einem geringen Lohn, als dass Sie arbeitslos sind. Überall steckt ein Mensch, ein Schicksal, ein Leben, eine Familie dahinter. 사람에 투자하되 그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진국들은 실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사람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얘기를 좀 진전시켜서 정치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현 시점에서 가장 그 개선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로 조금 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든 교수님, 자, 한국 사회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네, 한국 정부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부패, 정실주의 등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낡은 관행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정부의 경우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이행하려 한다면 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내에 자신감과 자원이 축적돼야 합니다. in the government. 자, 블링어 대표께 여쭤보죠. 네, 한국의 인적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암스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회사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처리는 사회적으로 공정성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 규율과 노동 관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탑다운, 즉 상명하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관과 기업들이 좀 더 유동적이고 동시에 개방적이지만 덜 위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 인재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은 이 점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언급한 한국 기관들의 연공서열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직원의 능력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넘어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혁신을 지향하는 경제 체제 아래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이 창조적 혁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예, 우리 고도 성장을 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동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성장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측면은 너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의미는 그런 갈등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한편으로는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 같은 산업적인 측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도 관계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모두 또는 각 기업이면 기업 또는 근로자 모두가 어떤 일관된 어떤 준칙을 지켜나가면서 그 내에서 우리가 성장을 모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고도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선정 위원장님, 그 선진국들의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그 중산층이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경제 위기가 있고 하면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97, 98년 때 외환위기 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층들이 아직 중산층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산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산층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소비의 주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이제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 소득 감소하고 가계 지출의 증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 미흡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 증가는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은 아까 말했을 때 재정 지출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도 발굴하기 때문에 무작정 또 사회 안전망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로서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거는 지금 가계 지출이 정부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보육비 등 많은 지금 가계 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리고 정부 재정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말한 소득 증가를 어음이라 그러면 가계 지출 줄여주는 거는 가계들한테 현금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물론 이제 공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사실 이제 미래 그걸 이제 포함하기 위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그 오늘의 이러한 성장된 국가로 만든 거는 우리는 이제 인적 자원의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암스텐 교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손을 번쩍 드셨는데. I just wanted to add 네, 제가 미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일 쇼크가 있었죠. 70년대에. 그 이후에 중산층이 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헛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나고 또 사교육비도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겪는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 그 생각, 뜻은 한데 모아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위기를 그냥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뭐 이런데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귀중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링어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길이 될까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폐쇄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닫힌 사회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은 좀 더 개방된 태도로 훨씬 개방적인 정책들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는 한국 경제, 특히 금융 부분과 다른 부분에 있어 규제가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규제가 많으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고요.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경제 기준 아래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이런 과도한 규제는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공조와 민관 협력이 아직 한국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규제의 투명성과 상호 협력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더 개방적이어야만 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위계 질서를 타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위계 질서를 타파하면서 교육 부분에서 해외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많이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도 정말 필요합니다. 폐쇄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매우 개방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국의 사회와 경제, 공공과 민간 분야 모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제 현실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스텐 교수는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애정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그 주요 저술 가운데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과 후발공업화라는 그런 저술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한국을 잘 아시는 암스텐 교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에 필요한 한국식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흐나, 베토벤, 브람스 같은 클래식 음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서울과 울산에 있었을 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악기를 만들고 많은 상점들이 피아노를 팔고 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한국은 매우 교양 있는 나라입니다. 전혀 폐쇄적이지 않고 매우 개방적이죠. 서양 음악, 동양 음악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은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략 15곳의 대도시가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이 80개 정도의 시향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죠. 즉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지휘자의 역할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61년 한국이 경제 성장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 조정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한국은 이번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발전을 이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현 원장께 여쭤보죠. 자,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 어떤 역할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이제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앞서 빌링거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질서도 재편되고 있고 또 그런 데서 우리의 역할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 마인드라는 인식 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즉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법과 질서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또 정부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앞서 엠스텐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간섭 이런 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이 고도 성장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막기 위한 솔루션을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마지막 그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사실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제 위기 때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이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첫째, 국민들은 자기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되고 가족이 해체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이제 움켜렸다가 우리는 이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17대 성장 동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민간 기업이 할 역할이 훨씬 큽니다. 정부의 역할보다는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민간 중심의 그 경제 그 체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과 질서를 정부가 엄격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보다도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은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그러한 교육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 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앞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이룬 한국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또 한 번 혹독한 그런 침체기가 올지 모른다.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다소 비관적이게 하지 않은 이런 전망에 오히려 더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각자 선자리에서 해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귀중한 말씀해 주신 네 분 전문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한국 리포트 특집 시사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